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세상의 유명종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최근에 불어진 화살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참 바꿔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어떤 부분 바꿔야 할지 문국현 대표님과 함께 시원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국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중국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새벽에 귀국했었죠. 하셨죠.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네, 잠이 좀 부족합니다. 네, 중국에는 어떠한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중국에서 중국 경제단체 네. 두 군데를 자문하고 또 경영혁신, 전사적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키는 뉴패러다임 경영과 트럭화 경영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문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귀국한 거죠. 중국 기업도 어떻게 보면 경영 혁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쩌면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연혈연 지연이나 정권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그런 게 더 많이 통하는 사회인데 중국은 워낙 크다가 보니까 우리처럼 인연을 중요시하는 기업도 아직도 있지만 국제적인 기업들은 진짜 경쟁력에 관심이 많고 진짜 경쟁력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 교육에 투자하는 것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부패한 사회에서는 교육이 별로 필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 있는 사회는 상당히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죠.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는 요소가 부패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직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많다는 게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 14억 인구가 있는 데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고 앞서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걸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에 많이 투자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교육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 그 교육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마저도 학위를 따기 위한 거가 많지만 외국에서는 학위를보다도 실력을 따려고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학위를 따거나 대학까지의 기초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산업 내에서 또 일자리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한 직장과 관련한 또 직장 주변에서의 그 평생 학습을 아주 중요시 여기죠. 국가적 전략으로도 삼고 있고 기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를 이제 학습 사회 혹은 학습 국가 아니면 학습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대학교까지는 그래도 학위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지만 그 이후에는 뭐 좀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학연혈연 지연을 많이 활용하고 술이라든가 접대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많이 활용하는 전근대적 사회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위를 따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는 의식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퍼져 있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의식이 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아니요, 그쪽도 뭐 학위는 중요시 여기지만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실력 다음에 대개 지식이라는 건 3년을 못 간다고 그럽니다. 지식의 반감기가 옛날 같으면 30년이었는데 요즘은 3개월도 안 가는 지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3년 전에 배운 지식은
네. 이미 한 10세대 정도는 지나간 것도 많거든요. 예. 그 정도로 그 스피디하게 세상과 지식과 경험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공부하지 않는 시대에서는 하는 수 없이 예. 결국 힘센 사람이라든가 네. 연줄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정과 부패의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기 마련이죠. 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습적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별히 대기업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어떤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국은 지식 근로자들을 양산하는 데는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정 경쟁이 일어나기가 어렵죠. 네. 뭐 그거는 우리가 북한의 3대 세습을 걱정하거나 네. 어떻게 보면 비판하듯이 네. 재벌도 뭐 2대 3대를 경쟁 없이 그렇게 계승시킨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이라든가 네. 그리고 경쟁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경쟁이 없는 데는 부패 아니면 독재만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도 빨리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네. 개중에 뭐 아주 유능한 네. 이 전문 경영자들이 이 손자 중에서도 태어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경쟁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전문 경영자로서 인정을 받아야지 네. 그냥 손자이기 때문에 네. 청소에 간다든가 예. 그러면 결국은 전체를 희생하는 게 되는 거죠. 작은 탐욕들 때문에 가업의 승계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승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많은 데는 이 공개된 기업, 네. 즉 다른 사람의 자본을 끌어들이거나 차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를 가족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라 일부 광고 사업이라든가 물류 사업이라든가 구매 사업을 독점적으로 주는 거 예. 이런 것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다른 나라 같으면 뭐 다 보이콧 대상이나 예. 뭐 40년 정도의 중형을 받을 일들이 예. 우리나라에선 뭐 거의 많은 기업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행위죠. 예. 계열사 몰아주기 현상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IT 쪽이나 건설이나 물류 쪽 그런 일들이 광고 많다. 쪽도 많고 예, 광고 많다고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소기업 생태계를 다 교란해서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생존을 잘 못하게 하는 경쟁할 수도 없지만 그런 회사에는 이익이 20-30% 나게 해주고 본인들 회사는 이익이 4-5% 나게 하는 즉 세금을 덜 내고 또 배당을 덜 하고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네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100% 소유한 회사 쪽에 이익이 많이 나게 만들어주죠. 네. 그리고 또 그쪽의 주가는 5,000원짜리나 뭐 이런 거가 50만 원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자기네 주가는 5,000원짜리를 5만 원에 유지한다라든가 네. 그렇게 해서 재산을 세금 안 내고 아주 쉽게 상속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냥 그렇게 되네. 주가 조작보다도 아무튼 공개된 회사의 이익을 빼돌리는 불법적인 행위들이죠. 공정거래실이 살아있다면 언론이 살아있다면 시민사회가 좀 더 강건하다면 아무리 행정부가 썩거나 정치가 썩어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공정거래법상이나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적으로는 그때 그 MB 정부가 얘기했던 그 7470약과 주가지수 3000을 공언했던 이야기는 사실상 범죄 행위고 국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측면에서 계열사 몰아주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이라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불법보다 더 큰 정치력 그런 힘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법인데 예. 처벌은 불법보다 더 큰 거가 예. 이런 어떤 정치적 힘에 의한 예. 마피아적 힘들이죠. 네. 법이라는 게 약자를 나 경쟁자를 골탕 먹이기 위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데 많이 쓰이지 예. 지도층들이 자기 스스로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지도층들을 보호하고 경쟁자나 약자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네. 법에 대한 신뢰성도 없고 네. 특히 그런 사법부로 가기 전에 온갖 음모와 이런 모함이나 예. 이런 것을 하는 검찰들의 일부 예. 폭거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 뭐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돈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변호사를 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예. 대개는 권력의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이 사슬의 비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거에서 집단 린치라고 그럴까요? 네. 집단 폭행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법치 국가, 준법과 공정, 사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레토릭처럼 말은 많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법은 도구고 그것이 약자를 오히려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강자를 비호하는 도구처럼 쓰이는 경우가 좀 더 많았다. 그렇죠. 검찰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한나라당의 대표가 3대째 다 검찰 출신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204개 국가 중에 아마 검찰이 집권당의 당대표를 3대째 하는 거는 북한의 세습보다도 더 신기한 일일 겁니다. 검찰 출신의 당대표가 3대째 3번 연속으로, 이게 3명이 연속으로. 검찰 집권당인데 예. 북한이 군사 무슨 선군 정치하는 것처럼 여기는 선검 정치를 하는 거죠. 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디도스 사건이니 뭐 온갖 돈봉투 사건이니 이런 데들 또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또 온 나라가 또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은 정치에 진출하는 발판이 돼서는 절대 검찰이 신뢰를 못 받으니 네. 검찰에 계시는 분들은 이 법원에 있던 분들이 곧장 변호사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보고 부당한 걸로 보듯이 검찰인들이 정계에 나오는 것은 5년, 10년 후에나 나와야 되고 네. 정 이런 것이 악용된다면 이걸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검찰 출신들이 그럼요. 검찰 출신들이 집권당에 곧장 들어가고 집권당의 당대표를 3대째 한다는 것은 어떤 걸로 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정치와 검찰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검찰이 정치적인 권력의 이제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건 이미 아주 오래된 관행이고 우리나라 권력의 어떤 치부를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인데 그게 개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의존하지 않은. 네. 과거의 어떤 그런 마피아적 조직이라든가 그런 권력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하는 게 젊은이들은 연령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그런데 연루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젊은이들이 세상을 바로잡아야지 이미 과거에 나쁜 일에 많이 관련됐고 나쁜 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올바로 되기를 바라는 건 해가 네.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만큼 안 되는 일이죠. 예. 최근에 이제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그 영화에 따르면 이제 저도 이제 개봉하는 날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 법조문대로 해석을 안 하고 또 법에 입각한 판결을 하지 않고 판사가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랄까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 영화를 보면 누구나 다 이제 알 수가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 사회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니까 사실 그 영화도 제작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그 검찰이나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중에서 또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숫자 중에서 인간인 이상 네. 묘역이나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죠. 네. 뭐 일부 분들은 노골적으로 또 정치나 정권에 네. 하수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검찰이 이 일부 정치 검찰들이 하는 악행을 예. 또 도와주는 법관도 당연히 인간 사회니까 있겠죠. 예.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리더들의 어떤 모범이라든가 예. 또 언론이 살아있고 네. 학계가 살아있고 예. 시민사회가 살아있고 예. 또 이런 검찰이라든가 법관들의 악의적 해석이라든가 자의를 방지하는 네. 그런 고위공무원들의 수사처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스스로들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누군가 괴롭히고 싶은 거나 정권에 경쟁되는 사람들한테는 가혹행위를 하면서도 예. 자기네 내부 사람들은 기소 자체를 안 하니까 네. 뭐 법관한테들 갈 기회도 없는 거고 네. 또 그중에 법관들 중에서는 인연 또 무슨 기타 관계, 부정한 관계에 약한 법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되고요. 네. 또 뭐 배심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도 해야 되겠고 예. 무엇보다도 고위 공무원 수사처 같은 거가 예. 국민들의 염원 중에 하나인데 예. 이게 국회의원들과 정권을 가진 사람들과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뒤로 미루고 있는 거죠. 네. 일종의 견제받지 않는 그 치외법권적 영역이 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견제받지 않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네. 뭐 사법부나 네. 검찰이나 뭐 고위공직자나 이런 쪽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언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언론과 학계와 시민사회가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시민사회나 학계는 정부에서 좀 어떻게 컨트롤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언론 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상당한 정도로 그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시민사회도 뭐 이 대개 그 사람들의 모임이다가 보니까 예. 뭐 시민사회도 쉽게 정권이 탄압하면 약해집니다. 네. 또 시민사회에 협조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자발성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교수들도 시민사회에 나가기가 두려워진다라든가 네. 자기 연구비가 다 끊겨지면 시민사회를 도울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기업이 어떤 시민사회의 올바른 일을 돕고 싶어도 세무조사를 하겠다라든가 분위기가 그러면 또 못하는 거고 네. 그래서 뭐 시민사회에 대한 이 탄압이라든가 시민사회에 대한 그 압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정도로 많이 악화가 돼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언론은 좀 다른 이유죠. 예. 언론은 어떻게 보면 SNS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 미디어가 탄생하는 것을
적응하지 못한 공룡과 같아서 네.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딘가 수입이 있어야 그 귀한 지식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도 주고 연구도 할 텐데 네. 이게 수입원이 없다가 보면 광고에 의존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광고라는 것은 광고주가 있게 마련이고 네. 그 광고주가 30대 재벌 중심이라든가 재벌의 국영기업체라든가 국가 광고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광고주 손에 있게 돼 있고 광고주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루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런 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이것을 바로잡는 건 역시 시민이라고 보고요. 네. 또 깨어있는 집단지성이라고 보지 네. 언론 혼자만의 힘으로는 네. 스스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들이 다들 나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언론사를 보이지 않게 조정한다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광고주는 국가와 대기업 뭐 이렇게. 네, 외국에선 그러나 광고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그 새로운 정보라든가 지식이나 경험을 연계시키고 가공해서 네. 그것을 지식산업으로 해서 책을 출판한다라든가 뭐 또 비디오를 출판한다라든가 세계적인 포럼을 연다든가 이래서 수천억씩 수백억씩 소득을 올려서 이제 지식 그 산업화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그냥 전달만 하는 네. 단순 전달 전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소식이나 지식을 단순 전달하다가 보면 지금 SNS에 밀리게 되고요. 그것을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제 해외 언론사 같은 경우는 지식 컨텐츠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그것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과거와 비교해서 추세를 만들어낸다든가 네. 여러 산업을 통합해서 네. 통합된 정보를 만든다라든가 예. 그것을 산업별로 정리해 준다라든가 예. 경쟁 관계를 대비시켜 준다든가 예.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을 통해서 예. 단순 지식을 집단 지식으로 바꿔주죠. 예. 이것을 전체 수입의 80%까지 쓰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언론사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가 그런 식으로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무슨 뭐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과거에는 언론이 독립돼 있고 재정적으로도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날들이 많았죠. 오히려 그 이제 예.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간 건 아니고 악화된 거죠. 악화됐다. 언론의 독립 과거에는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았던 적이 있고 예. 존경을 받았던 적이 있고 네. 또 불의와 싸웠던 적이 무수히 많죠. 예. 지금도 조금만 조건이 좋아지면 다시 그러실 분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나 상황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주류 언론도 일종의 그 족벌 뭐 오너십에 의한 사유화 그런 것들이 결국 언론의 기능들을 점점 잃어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부 뭐 사유가 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간접적으로 독과점 즉 그 광고주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수입원이 또 제한돼 있다가 보니까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경제 문제, 네. 재벌의 독과점 문제가 결국은 광고주의 독과점 현상이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언론의 수입 루트가 또 언론이 빨리 재래식 언론이 변신하는데 규제도 많았지만 또 관성을 타고 가다 보니까 새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대립되는 관계로 가버리면서 네. 더 신뢰도 잃고 네. 그다음에 의존도가 높아졌던 거죠. 네. 네.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위기 상황과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뒤로 후퇴하고 또 산업도 생태계도 별로 건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대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많은 부분이 사실 문제가 많고 사실 그 문제들이 사실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또 절망감에 빠뜨리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언론도 제 기능을 발휘했던 시절도 있었고 또 언론이 21세기형 언론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법치 국가적인 질서, 공정 국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도층들이 검찰이나 일부 잘못된 정치 판사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로서 그리고 성실함으로써 또 전문성으로 국민에 호소한다면 그러면 법이 쓰죠. 그러나 그 법을 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리더 몇 사람이거든. 국가 지도자 몇 사람이 검찰을 악용하느냐 활용하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이 준법을 하고 솔선수범하느냐 법은 남을 탄압하기 위한 거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이런 거는 지도자 몇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데서 대법원장과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어떤 처신을 하느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국회의장 수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법이 쓰겠습니까? 존경받기가 어렵죠.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를 통한 지도자 선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모든 건 혁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제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혁명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투표 날이면 투표장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볼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뽑아도 그렇고 저 사람을 뽑아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뽑을 사람이 없다. 그럼 본인들이라도 나와야죠. 썩은 준치보단 깨끗한 송사리들이 더 미래가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에 나간다. 우리 대표님도 사실 한번 나가보셨지만 그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수록 깡패들을 골목에서 쫓아내고 소굴에서 쫓아내야지 두렵다고 깡패들한테 집을 뺏기고 나라를 뺏길 수는 없는 거죠. 요새는 이제 뭐 지금 최근에는 젊은 이들한테 뭐 비례대표 4석 정도 주겠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기존 정치권으로 그런 정치 신인들이 사실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특별히 양당 체제가 점점 이렇게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의지가 있어도 좀 진입 장벽이 너무 두터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99%가 1%에 왜 끌려다니느냐를 생각해 보면 99%의 나약함 때문입니다. 1%가 아무리 극렬한 진짜 마피아들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99%가 그 1%를 몰아내지 못한다면은 그건 1%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99%의 책임이 큰 거고 그렇다고 전혀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 4년이나 2년마다 뭐가 바뀌는데 그때 투표장에 나가기만 해도 달라지는데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뒤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거는 본인들 책임이 거의 뭐 20, 30% 이상 된다고 보거나 심지어 반이 이상이 될는지도 모르죠. 정치에 무관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치 권력의 남용과 또 리더십의 잘못된 리더십들이 권력을 계속 잡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정 부분 방조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 채널이라고 할까요?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채널 이런 것들은 요새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가 열리면서 그런데 온라인이나 이런 채널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문제인데요. 내가 그럼 출마해보고 싶다. 근데 뭐 아까 했던 말씀 다시 드리는 거지만 기존 정당은 좀 어렵다. 잘 안 받아주고 자리가 별로 없고 기회를 안 준다.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 정치 구조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리고 정치권의 물갈이가 자꾸 안 되는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양당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안철수 현상이나 또 박원순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간 이유도 사실은 그런 양당 체제의 폐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습죠. 그 독일의 앙겔라 메리켈이 동독 사람이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진출해서 독일 연방을 오늘날 저렇게 번영으로 또 유럽 공동체의 유럽 연합의 하나의 기둥으로서 현재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일본도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생활 정치인들, 젊은이들, 과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나서서 54년 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기존 정당들을 붕괴시키고 일대 정당이 돼서 지금 2년 반째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기득권 1% 물러나라 그러면서 기득권 양대 정당에라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양대 정당은 선거 모든 지원 제도라든가 언론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서 여당과 제1야당 지원 제도는 있어도 나머지 정당 지원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서 무슨 다양성이 있으며 그런 속에서 무슨 99%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둘 사이에 적대적 의존 관계만 있는 거지. 남 보기엔 둘이 무슨 굉장히 크게 싸우는 것 같지만 서로 그 보호하는 양대 정당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서 의존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호는 뭐 복지구호도 내세우고 젊은이들을 뭐 하겠다고 하고 그러지만 벌써 세상은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의지가 없는 거고 방법을 모르고 레토릭, 말만 알고 구호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양대 정당은 다 좋은 공약을 내지 않습니까? 뭐 다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뭐 다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없거나 또 의지가 있어도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일자리를 3,400만 개를 제도에서 금세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 못합니까? 전 세계가 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제도화하고 문화화하는 데서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8,900만 명을 상당 부분 정규직화하는 데는 3,4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사람이 부족해지면 수요 공급에서 현재 심각한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자동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거가 늘어나는 거고요. 또 지식사회로 가면서 부패나 부정, 학연혈연에 의존하지 않고 지식사회로 가면서 또 많은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할 기회가 있는데 이 양대 방법을 지금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럴 몰라서 그럴 사람들이 전혀 아니죠. 아는데 경험이 첫째는 경험이 없고 안 해봤으니까. 두 번째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듣고 보고는 있지만 해보지는 않았다. 경험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미루는 것은 확실한 거고.
이번에 뭐 보니까 석패율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군소정당을 거의 이제 당선권에서 비례대표 그 얼마 안 되는 것까지도 다 갉아먹게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또 이렇게 마치 지역구도를 깬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또 하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적대적 의존관계임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일본처럼 또 일부 선진국들처럼 이런 신인들이 뭐 나이는 적지 않지만 박원순 같은 신인이라든가 안철수 같은 신인들이 네. 대거 환영받고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3분의 1을 차지해도 사실은 늦은 때입니다. 네. 이게 양당이 국회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과거에 우리 사회를 묶어두는 것이지 네. 미래로 가려면 많은 무소속 의원들이 예. 또 많은 제3의 이런 세력들이 예. 과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네. 젊거나 전문가거나 네. 꿈이 높은 사람이거나 세계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예. 결국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예. 그러니까 뭔가 식견이 있고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네.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자기 몸을 한번 희생할 줄 아는 몸을 던지는 네. 박원순이나 안철수처럼 몸을 던지는 사람이 이 사회에 100명, 200명 나올 때 네.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 국회에서는 실제로 제3 세력들이 특히 무소속들이 개별의 힘으로든 무소속 연대로든 뜻있는 좋은 이 제3당과 힘을 합해서 예. 작게는 30석, 많게는 100석을 이뤄낼 때 네. 양당 체제는 무너지면서 네.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고 예. 양당이 다시 깨어나는 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네.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 예.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실제 제3 예. 세력들, 신인들, 네. 정치 과거 방식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작게는 30석, 많게는 100석을 차지해야 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통일, 외교 모든 면에서 네. 변화는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올해 뭐 거의 1, 4분기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국민의 관심의 제1순위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새로운 세상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솔루션도 정치에서 찾아야 되고 또 오늘 잠깐 다루긴 했지만 또 사법적인 그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거 또 검찰을 또 바로 세우는 일도 사실 정치적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한쪽으로 고치면서 예. 리더십이 올바라야 되거든요. 예. 리더가 올바르더라도 제도적으로 리더를 기능 정지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나 문화라면 안 되죠. 네. 제도가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또 문화가 올바라야 돼요. 네. 그렇지만은 그 제도나 문화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수천 년 네. 역사에서 한두 사람의 리더에 의해서 네. 결국 나라가 어지러워진다. 예. 즉 법이 안 서고 사회에 신뢰가 없어지는 것은 지도자가 깨끗이 못하고 지도자 주변이 깨끗이 못하고 네. 탐욕에 빠지고 네. 힘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예. 99%를 무시하고 1%들끼리 단결돼 있을 때 네. 특권층이 형성되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것은 수천 년 동서양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이 반복되는 아주 미개한 야만적인 사회가 있는가 하면 예. 이것을 훌쩍 넘어선 사회가 있고 그런 거죠. 예. 바로 2012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세계적으로 외형이 큰 기업도 탄생을 했지만 네. 아주 야만적이고 야비한 예. 소수 특권층들의 사회죠. 네. 이것이 전 국민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리고 1%도 안 되는 특권층이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라 전 국민의 모섬의 위치로 돌아갈 때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젊은이들이 굳이 자살하지 않아도 되고 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네. 아주 가장 큰 전제 조건이죠. 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아놨더니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을 4개월 동안이나 구속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 사회. 사회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정치 권력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권력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법부가 검찰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고소가 되고, 그리고 사법부에서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이러한 관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혼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정말 저 사람이 잘못을 했나, 잘못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이제 네. 검찰이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뭐 심한 경우는 6개월까지 예. 그 확인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사전 유포하면서 공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유포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면 거짓말도 10번 들으면 사실처럼 들리듯이 네. 국민들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언론에 글자에 담긴다라든가 또 TV나 이런 데 나오면 네. 그것이 검찰이 퍼뜨린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그게 나중에 허위사실처럼 들리지 않고 뭔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도 자칫하면 증거주의에 의존하지 않고 네. 자꾸 검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네. 전혀 예. 근거하지 않은 것을 사전에 유포하는 것은 아주 큰 인권유린이고 네. 범죄죠. 외국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거죠. 재판 없이 예. 언론 재판을 이미 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민재판이지 다른 네.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이 인민재판을 사실상 횡행시키는 사회가 우리 사회였던 거거든요. 예. 검찰에 마치 특권처럼 생각했고 예.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인권유린을 하고. 검찰의 기소 내용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언론이 유포시켜버리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쪽은 다 없어지고 사실관계가 다른 걸 아니고. 조사하고 그것도 안 나오면 또 다른 거 조사하고 예. 이러면서 공소장 변경을 여러 번 바꾸는 예.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넘어가는 법관들이 개중에 있는 거죠. 네. 뭐 하경이든 혈연이든 금연이든 뭔가의 관계에 의해서 넘어가는 법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국가가 배상도 해야 되고 예. 어떤 때는 죽고 난 다음인데 몇십 명이 죽고 났는데 국가가 배상하는 데는 10년, 20년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소잖아요. 네. 그것도 끝까지 누군가 집요하게 할 때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는 거지. 네. 태반의 사람은 억울하게. 네. 그냥 포기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법정의가 있을 만한데 이만큼 된 사회가 왜 이렇게 사법정의가 없을까? 예. 한탄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것은 모두 고위 공직자, 특히 검찰 관련된 사정기구들의 네. 이 만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들, 특히 검찰들에 대한 네. 이 사정 예. 내지는 수사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진짜 저희들이 시민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정권을 바꿔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예. 노 대통령과 검찰과의 대화 때 모습들을 한번 보셨죠? 상당히 좀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어이가 예, 없더라고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예. 더더구나 이것이 정권에 어떤 이용될 때 또 예. 서로 말해서 배짱이 맞을 때 예. 얼마나 파괴적인 야만적 힘을 발휘할까 하는 것은 예.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던 거죠. 네. 요새는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그 정보력도 많이 좋아지고 또 많이 지혜로워지셔서 사실은 뭐
딱 보면은 야 저거는 분명히 다 뻔히 보이는 수다. 그래서 이제 뭐 꼼수다. 뭐 이런 얘기 다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걸 저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는 게 누가 봐도 이렇게 다 야 저건 잘못이다 그랬는데 그냥 다 드러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하는 사회가 이제 이번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헌정 방송이라고 하는 뭐 나는 꼼수다 같은 것도 나오게 된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얘기는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혐의 사실만 가지고 이것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재판에서 정확하게 잘잘못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를 언론에서 마구 유포시켜가지고 그러면 인민재판 매도시키고 국민들은 그럼 그 사실만 들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정정기사나 뭐 검찰이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받아서 국가 배상을 한다라든가 또 뭐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국가가 그걸 사죄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되게 잊히고 아주 전혀 나중에는 알려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은 거의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의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검찰이 얘기했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그것만 딱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전혀 실체적 진실이랑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그 허위 사실 유포는 아주 가장 큰 반인륜 범죄고요. 예. 특히 정치범을 박해하는 것은 전 세계 인권운동에서 가장 그 문제시 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기 경쟁자들을 네. 또 경쟁자의 후원자들을 네. 또 그런 시민단체를 예. 그런 식으로 박해하는 것은 네. 김일성 독재 저리 가라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주적 절차를 뒤집어 썼다 뿐이지 악용하는 측면에서는 인민재판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죄고 또 만약에 개인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공조직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사회 공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이 일들을 대량으로 했을 때는 제재 수단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꼭 필요한 거고 이 세상에 그 국민의 감독을 받지 않는 그런 기구가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죠.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 이것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요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아까 그 검찰의 정계 진출을 금지하는 일정 부분이라도 금지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최소한 5년 정도는 못하게 하는 그러한 뭐 법이 제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 인사들 중에서 기업으를 곧장 못하게 제약을 해놓은 거가 많거든요. 관련 부처 밀어줄까봐. 그건 마찬가지로 이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치권과 결탁해서 상대방 경쟁자를 고초를 주든가 욕보이거나 이런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간접살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은 검찰은 최소한 검찰 출신이 이 고위직에 갔던 사람들이 정치에 가려면 5년 동안은 거리를 두게 한다든가 10년을 거리를 두게 한다든가 이래야 그게 서로의 결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 정검유착과 검경유착 이 검찰이 재벌도 많이 봐주지만은 이 정치권과 결탁돼 있는 모습들이 너무 국민들한테는 참 한심스러운 거거든요. 즉 경제는 뭐 세계 1, 2위를 가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이 방치돼 있고 이러는 거를 볼 때 정치가 삼류사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정치를 삼류사류로 만드는 데는
검찰이 아주 중요한 몫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여당이라는 데를 보면 최근에 박희태라는 분이 뭐 디도스 사건에 말려들어 있고 또 뭐 봉투 사건이니 뭐 그 보좌관들이 많이 말려들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양반 검찰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때 무슨 홍무슨가 하는 분도 그렇고 네. 그 전에 안문가 하는 분들도 보면 전부 다 검찰 예.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정당이 예.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검찰 출신밖에 의존할 수가 없고 네. 그건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흔히 말하는 군인 국가. 예. 북한을 무슨 선군 정치라 해서 우리가 네. 참 오죽하면 김일성 가족이 모자라서 선군 이렇게 해서 네. 억지로 가느냐 그러는데 이게 소위 몇 사람의 몇 집권 세력 플러스 군인 대신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인, 남한은 검찰, 뭐 이렇게 되는 거의 거예요. 그 꼴이에요. 그러니 부끄러운 일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검찰 등 그 어떤 남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처 못지않게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의 최소한 정치 진출은 막아야 되는 거고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네. 일정 기간 동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의 정계 진출 금지 법안, 뭐 예를 들면 이거 검찰 개혁하겠다고 지금 부르짖는 그 민주통합당이나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것을 입법화시켜야 되겠네요. 제가 그 삼성특검법을 제안을 그 당시 1인 국회의원 가지고 네. 하고 1년 후에 예. 특검을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없애려고 그럴 때 네. 그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검찰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계 진출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네. 스스로 5년이고 얼마 동안 네. 정계 진출하지 않는 데는 그런 게 있고 예. 그러면서 경제와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공정거래실이든 예. 검찰이든 예. 이 정치의 어떤 그 탄압의 수단이라든가 네. 재벌 봐주기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차명계좌 1199명 명단 밝히라고 그러고 네. 그 당시 다 그랬던 일이죠. 네. 그런데 기득권 정당에서 본인들이 다 관련돼 있다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안 해주는군요. 예, 이번 4월 총선 같은 데서 예. 한 80% 내지 90%가 바뀌면 모를까. 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 개혁은 말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나 젊은이들이 대거 나와서 예. 국회의원들을 확 바꿔버리고 예. 정당을 아예 바꿔버리고 예. 차라리 무소속이 되고 나오고 네. 그래서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이 늘고 네. 언론사가 양당 여당 출입부 야당 제1야당 출입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무소속부가 탄생하고 네. 그리고 언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SNS와 의논을 하든 뭔가 해서 언론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면 그럼 달라지죠. 그러니까 언론의 독립, 언론이 정치나 또 재계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해서 언론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정치 권력을 양분하는 이러한 일종의 독과점 구조를 좀 깨고 스스로 깨서 예. 무소속을 대거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게 제3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그렇습니다.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시장도 그렇게 당선됐듯이 네. 또 지난번에 곽교육감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물론 저희 제가 대통령 창조한국당 후보 시절에 예. 제 공보 담당했던 대변인이시지만 예. 그래도 무소속 아니면 창조한국당인데 네. 양당의 후원 없이도 네.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고 박원순 시장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네. 우선은 시민과 무소속의 힘에 의해서 예. 그러나 제1야당이 네. 손을 들어주는 이런 네. 또 새로운 방법을 했습니다만 네. 어떤 방법이든 가능한 한 무소속 네. 또 새로운 인물 예. 새로운 이 시대상을 가진 사람들이 네. 많이는 33%를 진출하면 또 네. 작게는 10%를 진출하면 그러면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되는 거고 안철수 등 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거나 혹시나 혼자 나갔을 때 힘들까봐 네. 걱정하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를 약간 그 부패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병든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내딛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공천의 피해라는 거가 엄청난데, 공천이라는 건 양당이 주는 게 공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몇천 명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네. 이게 국회에 299명 뽑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진입장벽이 높아서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네. 학연혈연 지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죠. 예. 근데 이게 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천을 받는 제도를 해놨거든요. 네. 이 병폐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는 예. 사실은 중앙당의 많은 이 중앙당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천을 없애야 되고 이러기도 하지만 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 중앙당들의 그 지방자치단체 후보들을 네. 공천하는 이런 제도는 이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많은 네. 잘못된 제도고 잘못된 문화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빨리 고쳐야 될 우선순위 네. 10개 안에 들어가는 걸 겁니다. 그 문제는 정말 저희가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냥 국민들이 상황입니다. 기존 양당 정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험했다. 예.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네. 그러나 그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동시에 예. 하나의 새로운 설계를 놓아야 되는데 그게 무소속 같은 거예요. 제3세력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올라가야 명실상부한 예. 그런 변화를 하지 예. 대개 선거 직전에만 그래 보겠다 저래 보겠다 하지 실질적인 변화를 못하는 거가 네. 소위 말하면은 대안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은 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적대적 관계에서 갈등만 증폭되고 분열만 증폭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제3의 길이 있으면은 네. 그런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수 있는 예. 그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고 네. 두 당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한 네. 어떤 여건이 되는 거죠. 네. 과연 제3의 길은 어떤 길일까? 제3의 정치 세력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세력이어야 할까?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의 경우로 보면은 네. 우선 기득권에 가서 예. 신세를 진 적이 없어야 돼요. 무슨 장관이네 국회의원이네 하고 그쪽에 가서 이 기득권 지키기에 봉사한 적이 없는 신인들이 제일 좋은 거죠. 신인들이 좋다. 예. 네. 물론 60세 신인도 있겠고 박원순 지금 시장처럼 한 5, 6세 신인도 있겠고 예. 25세 신인도 있겠죠. 네. 젊을수록 신인의 풀이 커질 거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알게 모르게 학연혈연 지연의 노예가 되고 인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연혈연 지연에 돼 있는 분들이 네. 대거 신인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예. 20대, 30대, 40대가 예. 신인으로 나가는 게 도리지 네. 60대, 70대 저 연령의 사람들한테서 신인이 탄생하기를 바란다는 거는 네. 그거는 좀 이제 한강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관을 찾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젊은이들이 네. 각성해야 되고 저는 40대도 지금 나이에서는 젊은 거라고 봐요. 이제 100세 사는 시대에 그렇죠. 뭐 40대, 50대까지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20, 30, 40대 뭐 좀 하면 50대까지 네. 거기서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고 개중에 네. 60, 70대도 계시겠죠. 네. 그러나 그 확률은 예. 나이가 적을수록 좀 높아지는 과거의 인지는 적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층에 계속적으로 좀 깨끗하고 새로운 그 참신한 인재들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어떤 정치 권력이 건강해지고 그 썩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우려가 되는 상황은 선거 때만 되면 공천 개혁하겠다. 뭐 공천의 25%를 불가리하겠다. 뭐 새로운 인물로 하겠다.
다 지금 정치권에서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새로운 제3의 길에 나오는 어떤 그 정치 신인들이 별로 신선해 보이지 않고 마치 그 물타기 하는 걸로 다 물갈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은 또 뭐 저쪽에 물갈이 하는 쪽으로 좀 또 지지를 해볼까 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꽤 많은 경우 네. 그 물갈이는 성공하지 못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속담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돼 있고 네. 썩은 감자 하나가 전체 감자 주머니를 다 썩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팀들이 한쪽으로 가야 네. 다른 데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두 개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어차피 두 개가 살게 돼 있는데 네. 경쟁 안 해도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변신 안 해도 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변화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술은 과감하게 세부대에 담고 네. 정말 양당에 미련이 남아 있다면 이 새술 세부대가 한 일본처럼 54%까지 네. 차지하면 그럼 진짜 완전히 달라지죠. 언론이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자각도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네. 그러나 젊은이들, 네. 어르신들과 똑같은 투표율만 이루는 날이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데 네. 젊은이들이 제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 시기를 예. 일부러 중요시 여기지 않고 투표나 선거 시기엔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보다 꼭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네. 어르신들도 지금보다 한 10%는 더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네. 젊은이들은 20-30%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예. 다 같이 한 75% 예. 아니면 85% 예. 이렇게 가는 사회가 올 때 우리 사회가 이 노장이 네. 같이 손을 잡고 과거의 좋은 경험과 유산을 지키면서 네. 미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너무 이렇게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경험이 없는데 경험 없는 사람들이 국가의 리더십이 됐을 때 많은 시행착오를 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직권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직권 경험의 상당 부분이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철수 같은 사람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는 국가의 중요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예. 그리고 그 많은 이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을 네. 그것도 깨끗하게 발휘했던 사람을 네. 그 썩은 물에 들어가 있었던 예. 그 경험하고 예. 비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은 약간 야만의 힘이 예. 문명의 힘보다 큰 사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게 통해요? 나쁜 일에 물들었던 경험이 왜 필요합니까? 부정부패에 물들었던 경험이 왜 필요해요? 네.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건 깨끗한 부대, 깨끗한 그릇. 예.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과 어떤 부패의 상당 부분 잠식되어 버린 그러한 대한민국호를 새롭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러한 권력층과의 유대가 없는 특히 학연혈연 지원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놔야 기존 정당에 지금은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여기 깨끗한 제3의 세력이 커 올라가면 네. 양당에선 자극을 받으면서 네. 나쁜 사람들이 사퇴를 하든가 예. 밀려나가고 그 안에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던 인재들이 네. 일부 네. 제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제3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기존의 뭐 거대한 양대 정당이 다 없어지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양당이 예. 다 합해서 46%가 안 되는 예. 그런 수모를 당했죠. 예. 제3당이 하루아침에 54%를 차지했으니까요. 네. 그런 기적까지 우리가
바랄 만큼 우리가 어리숙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30% 정도. 네. 또 아니면 그보다도 더 우리 국민은 그냥 과거를 따라가는 형태다라고 생각한다면 10%가 진출하면 네. 새로운 인물들이 용기를 그래도 갖는 최소한의 조건은 되고 예. 또 양당에 있는 좋은 인물들이 예. 나도 저 당에 차라리 가겠다라든가 네. 기존 정당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예. 바꾸겠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사명감을 갖게 되겠죠. 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현재 그 양대 정당의 지지도가 50%가 안 되는 45%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4년 전에는 이게 75%였는데 네. 무려 30%포인트가 떨어져서 예. 그 기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네. 많이 떨어져 있고 제3의 세력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다 남보러 나가라 그러지 자기가 안 나가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지금 양대정당 지지도는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본식 그 개혁 그런 것도 뭐 제대로 된 어떤 그 분위기만 조성이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국민의 수준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용기 있는 젊은이, 예. 용기 있는 장년, 네. 용기 있는 지도자가 좀 부족한 거고 네. 그것이 워낙 우리 사회가 언론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몇 개의 기구들이 어떤 거칠고 네. 인권유린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자신도 없고 더러워서 이게 자기 입장을 밝히기 전에 자기가 수모를 당할까봐 예. 억울하잖아요. 좋은 일 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다른 일로 몰아가면 그렇죠. 그 폭풍우를 거칠 자신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종교 같은 개혁할 때 보면 12명의 사람이 필요하듯이 예. 12명의 핵심 인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수천 명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첫 12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봅니다. 그 12명이 빨리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중소기업을 살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작고 또 우리 한반도 경제가 중국에 함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5, 6배로 커버렸는데 예. 이게 10배, 15배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가지고 중국이 확장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는 어떤 이런 국제관계라든가 예.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젊은이들이 절박한 거 못지않게 네. 국제관계가 절박하고 네. 이 중소기업 관계가 절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지도층들이 다 버리고 예. 8, 90%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 오히려 다음 세대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국제관계 상황, 남북관계라든가 네. 또 한중관계라든가 예. 또 한미관계라든가 예. 사실 이 해결하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지난 3, 4년 동안 아주 악화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나 중국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위기에 몰려 있고 예. 벤처기업이라든가 자영업들이 다 위기에 몰려 있거든요. 네. 가뜩이나 지금 실업자가 많고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에서 예. 우리가 독일식 모델을 빨리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 우리는 중국의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예. 함몰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젊은이들이 대호각성하고 네. 의지를 보여야 되고 네. 책상머리에 머물러 있거나 무슨 컴퓨터 게임에만 몰려 있을 시간이 없고 자살할 생각이라든가 이런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네. 사회를 바로잡겠다는 의지. 그리고 나 하나가 나서면 모든 사람이 따라 나설 거다라는 예. 확신을 가지고 예. 행동하는 지성이 돼야 된다고. 이번
총선이 사실 이제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그러한 안철수 원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제3정치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안철수 원장이 어떻게 보면 그 안철수 원장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 안철수 원장을 담을 그릇이라고 그럴까요? 그 새 부대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이 빨리 만들어져서 함께 이 정치개혁과 국가개혁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느냐. 안철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죠. 안철수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용기를 더 많이 보였다 뿐인데 네. 나머지 숨어있는 안철수들이 네. 용기를 가지고 안철수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표시해야 되고 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 그중에는 많은 젊은 안철수들도 있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안철수한테 뭘 자꾸 당신이 더해라 그러지 말고 예. 그 사람은 그만하면 기업가로서 네. 학자로서 의사로서 그만큼 하면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였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네. 이제는 일반 국민이 희생할 때고 일반 국민이 용기를 낼 때고 일반 젊은이들이 과거와 단절시키면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 그 다음에 안철수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는 거지. 네. 본인은 저만큼까지 이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네. 젊은이들이 다 안철수 당신이 끝까지 뛰어보라 그러면 혼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예. 이런 총선에서 안철수 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예. 안철수 이름을 빌리지 않고라도 예. 자기 몸을 던져서 예. 무소속 연대로서 네. 제3당이나 제3세력 연대로서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의지와 예. 행동을 보여줘야 네. 그때 떳떳한 겁니다. 네. 오늘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 날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안철수 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고 안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지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 요번에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치 얘기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셔서 나도 한번 나가볼까? 제3세력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런 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진짜 경제를 살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를 우리 국민이 빨리 이해해서 또 젊은이들이 빨리 이해해서 네. 이미 실패한 방법들, 네. 실패한 사람들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네.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 네. 또 새로운 사람들, 네. 그리고 꿈과 의지가 확실한 사람들과 함께 갈 예. 채비를 할 때고 예. 우리 각 개개인들이 채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새로운 세상은 정말 빨리 올 겁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 새로운 세상이 이러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데 작게나마 힘을 몰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잘 세시고 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은 연휴를 마치시고 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생각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이 이 일들을 여는데 작게나마 저희들이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정말 이 양당 정치에 의해서 구조화된 정치 경제 문제들 같이 풀어나가는 희망의 한 해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